오늘은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이 아주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모든 네. 분들이 얘기하시듯이 네. 11월 대선까지는 좀 이런 상황이 오래 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정말 뭐 11월 아니죠 10월 예. 한 달이 이제 흘러가는 걸 보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좀 쪼리는 네.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인지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은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너무 겹쳐 있고 기간도 꽤 길게 네. 더군다나 그 만약에 불확실성의 어떤 끝에 블랙스완 얘기하는 것처럼 끝에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상당 부분 데미지도 크지만 기간도 길어지고 뭐 이런 식의 불확실성이니까 당연히 시장은 그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시장이 항상 바로바로를 반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짧으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미리 반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깊은 불확실성을 9월 달에 반영했다. 9월에 조정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럼 올라오는 건 아닌 게 당연히 불확실성을 대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움직이진 않고 시장의 많은 플레이어들이 대선 이유를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많이 빠지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좀 횡보하는 저도, 듯한 네, 느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펀더멘털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리스크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벤트 하나에? 사실은 또 아이러니하고 그런 게 그 이후에 예를 들면 누가 돼도 부양책은 나올 거라는 게 분명해진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기간적인 불확실성이지 예를 들어서 옵션 투자자들의 그 포지션을 보면 11월 중순까지만 변동성 높은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부터 1월 이렇게는 또 변동성이 떨어져 가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는 기간적인 리스크로 보는 많은 팩트는 이미 결정돼 있다라는 것들이 시장에 지금 반영돼서 그래서 사실 공포감으로 생각하면 엄청 큰데 빠지는 양은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까지처럼 계속 올라오다가 네. 이제 횡보하는, 그러니까 근데 그 느낌이 이제 막 떨어지는 느낌. 근데 분명한 건 힘을 잃은 듯한 느낌은 들어요. 맞습니다. 유동성에서도 맞습니다. 그렇고. 네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제일 제가 힘드실 거로 생각되는 분들이 이제 4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 이분들은 수월수월하게 올라가는 장만 봤기 때문에 이렇게 멈칫거리고 거기다가 의견들도 부정적인 의견도 많고 이러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시장을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뭐 대선 이후가 되면은 뭐 또 좋아지겠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네. 수도 있겠지만 네. 또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장과 관련해서 우리 장 대표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차분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맞다, 제가 굉장히 뭐 정확하다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보는 시장을 말씀드리면 도움 혹시 참고되실 것 같아서 우선은 저는 여러 번의 위기 이후의 사이클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는 이제 사이클이 있는데 저는 이제 계절과 같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1라운드는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금융장세라고 해서 유동성이 움직이는 봄장세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 봄도 늦봄에 가까워져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1라운드 끝나고 나면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되는데 조금 중요한 시점인 거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라운드에서 바로 좋아져서 그러니까 봄이 오면 반드시 여름으로 갔던 적은 매번 그런 건 아니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 30년대 그 대공황 때는 한 번 첫 단계 봄에 유동성으로 올라왔다가 길게 내려가는 모습도 있었고요. 금융위기는 그때하고는 좀 다르게 아주 초입의 상승이었고 그 이후로도 상당 부분 더 많이 상승했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딱 1단계 상승한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낙관적으로 대선 끝나고 나면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선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제 예를 들면 빅텍 가격이 너무 많이 높고 기술주가 높다 그래서 이제 충분한 이제 대부분의 상승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과연 1단계 이후에 2단계를 어떤 근거로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느냐
제가 생각하는 2단계를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라는 근거들을 오늘 좀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해주시죠. 네네. 우선은 현재 불확실성이 이렇게 시장을 지배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조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대선이 끝나고 누가 되든지 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추가 경기 부양책이고 그 추가 경기 부양책은 누가 되더라도 진행된다라는 확신을 시장은 갖고 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대선 이후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네 가지로 돼 있지만 경기 부양책이 없는 거, 안 하는 건 없는 거죠. 네. 양이 다를 뿐인 거고요. 사실 시장은 요즘 블루웨이브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조합입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면서 민주당 상원, 민주당 하원. 네. 이랬을 경우 시장이 제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최대 재정 정책 그 금액이 실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게 지금 2조 2천억 플러스 알파인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 제시했던 게 3조 3천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에서 제시한 건 그랬죠.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제일 배드 시나리오입니다. 뭐냐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는 경우죠. 민주당은 사실 제가 보니까 거의 하원은 민주당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만약에 저조합이 되면 왜 저렇게 그 경기 부양책이 약해지냐면 공화당이 계속 사사건건 딴지를 걸 거고 공화당이 제시한 금액이 5천억 정도니까 아마도 저 정도로 될 수도 있으니까 시장은 저렇게 될 경우 상당히 당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경기 부양책을 서로 타협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국 재무부에 쌓여져 있는 현금이 1조 7천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 그 위기 때 책정해놓고 네, 네, 집행을 못한. 예, 채권 발행에 국채 발행해서 만들어진 현금. 이제 이 재무부가 갖고 있는 현금이 저 부양책이 떨어지자마자부터 막 실행되기 시작하는데 연준은 요걸 갖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1조 7천이나 있기 때문에 5천억 실행안이 떨어져도 사실 시장은 상당 부분 충분히 이 경기 사이클을 바꿔놓을 수만큼 움직일 수는 있는 양으로는 보여집니다. 다만 시장의 심리는 안 좋겠죠. 네. 근데 그러면 지금 왜 그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사람들 심리가 그럼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뭔가 과감한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의회 동의로 움직이는 자금이고요. 아. 네, 그러기도 하고 연준은 그런 의회 동의를 받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연준은 재무부와 연동해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재무부가 안 쓰는데 연준이 써버리면 지준율 같은 것에 커다란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충분히,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한 유동성은 연준은 지금 3조 5천. 왜냐하면은 최대 만들어놨던 돈에서 조금씩 회수하고 덜 쓴 것들을 저희가 계산했더니 정확하게 3조 5천을 쓸 수 있는 양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유동성은 지금 뭐 사상 최대인데 그만큼 중에서도 상당히 쌓여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부양책이 떨어지기만 하면 굉장히 큰 돈이 움직일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다음은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민주당이 상원, 민주당이 하원인 거죠.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는 움직이는 그 결론을 내린 쪽이 상원, 하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많은 부양책. 왜냐하면 트럼프도 사실 경기 부양을 강하게 하는 쪽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예, 그것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상원을 공화당이 가져가는 이런 경우고요. 이런 경우는 공화당 의견, 지금도 보면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트럼프는 막 1조 8천 막 제시하는데 공화당이 딴지를 걸고 있으니까요. 그런 모양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참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지금 집권 여당이 공화당이잖아요. 네. 여기서 더 많은 액수를 제시를 하고 네. 야당에서 그 액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야당인 민주당이 더 큰 액수를 제시를 하고 공화당이 그걸 합의를 안 해주는 모습이잖아요. 네네네. 이 이유가 뭐 있나요? 사실은 공화당주의자, 민주당주의자라고 말하는 뿌리 깊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 제일 가까운 말이 큰 정부, 작은 정부여서 공화당은 작은 정부, 간섭하지 않는 옛날에 그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가장 믿는 건드리지 마라, 참여하지 마라 그런 거고 민주당은 큰 전형적인 케인지언 시장에 개입하자. 예, 정부가 개입해서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쪽들이 오랫동안. 그래서 마스크 하나 쓰는 것만 봐도 공화주의자들은 왜 쓰라 그러냐? 안 쓴다. 민주당 쪽은 잘 쓰고.
예. 그런데 예. 그 3조 3천억, 그다음에 네. 이제 여기서 합의된 게 2조 2천억이잖아요. 네네. 그럼 나머지 그 1조 1천억에 대한 네. 그 돈은 네. 어디로 지출하는 건데 막고 있는 건가요, 공화당이? 제가 질문 잘 못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이 갭이 있잖아요. 예, 예. 처음에 민주당이 3조 민주당이 3천억. 쓰자고 한 거하고 그다음에 공화당 지금 예, 지금 예, 줄인 거 합의한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예. 그 나머지 그 줄어든 그 네. 금액은 네. 지금 들어가는 여러 곳에 네. 단위가 그만큼 줄어든 것 뿐인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넣기로 한 돈을 빼낸 것인지. 제일 큰 차이는 공화당의 주장은 뭐냐면 아무나 주지 말자입니다. 민주당은 그냥 저희 재난지원금처럼 처음에 재난지원금 다 네. 줬고 두 번째는 골라서 줬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차이와 같습니다. 민주당은 쏟아 부어야 소비가 산다. 이번에도 오늘도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1차 소비는 살아난 건 나타났습니다, 이미. 근데 그때는 무작위로 다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공화당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돈만 퍼주지. 그리고 원래 공화당은 이제 예산에 대해서도 타이트한 쪽이거든요. 당연히 작은 정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 막 쓰면 안 된다. 이러다 보니 그 차이. 그래서 현재는 민주당이 양보를 하면은 실업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예, 원래대로 하면은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타협안이 좀 더 실업수당 작은 걸로 나가 있죠.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제 이 미국 대선이 지나면 어쨌건 간에 지금 합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때 가면 이러한 형태로 네. 자금이 집행될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공포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네. 이 말씀을 하시는 네,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바이든의 주장이나 트럼프의 주장이나 공화당의 의견도 5천억을 말하고 있고 그들도 이거 필요 없다는 쪽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지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펀더멘털 지표들은 실제보다 좀 뒤늦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그걸 알아서 지표가 뭐냐면 지표가 지금 안 좋게 나오니까 쓰긴 써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동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가 최대 이전보다 훨씬 큰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강력할 때 쓰지 말자고 말할 쪽은 없기 때문에 대선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어느 쪽이 됐든 또 얼만큼 양은 줄어들어도 나올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은 이견 없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이미 보유한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팔고 할 것이냐. 그렇죠. 예, 현금으로 들고 왜냐하면 불안으로 봐서는 뭐 장기전으로 가서 1월 달에 대법관까지 간다. 이렇게 되면은 뭐 이거 예전에 2000년도에 한번 사례가 있었는데 한 7% 빠졌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7%가 뭐 크지 않다 할 수도 있지만 공포감으로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팔아서 현금화하는 거냐 할 거냐라도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의견을 지금 드리기를 답할 필요 없다. 답할 필요 없다. 그럼 예. 일부만. 네, 그러니까 변화가 있을 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갔던 원금에서 플러스가 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줄여서 매도해 놓고 그러니까 빼지는 않고요. 포트폴리오도 급격하게 바꾸지 않고요. 대신 추가할 겁니다. 이제 2라운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2라운드에 추가할 포트폴리오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럼 2라운드는 보통 우리가 1라운드 끝나고 2라운드로 넘어가면 네. 그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봄으로 말씀드렸을 때 초봄과 늦봄의 차이는 초봄에는 무조건 유동성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그래서 사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실적 보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실물 시장이 돌아오는 것도 의미가 크게 없고요. 그런데 봄 다음에 여름이라는 계절은 어떤 장세냐면 우리로 말하면 실적 장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라운드인 늦봄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걸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서 반드시 여름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자연의 계절과 달라서 여름으로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소비가 살아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도 제가 말씀드릴 때 소비가 살았느냐를 철저히 체크하고 1차 소비가 살았다면 여기서 이 경기 부양책 2차가 나와주면 여름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냥 무조건 뭐 부양책이 나온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1차 부양책이 실제로 소비를 살렸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1라운드라고 하시고 이제 곧 2라운드가 시작이 될 거라고 하시니까 이 라운드는 몇 라운드까지 존재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실제로 조금 더 낮게 나눈, 그러니까 계절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네. 것처럼 금융시장에는 사계절 같은 4개의 그런 장세가 있는데요. 그 장세마다 크게는 3개를 하지만 2개씩
라운드가. 예. 그럼 총 8개의 라운드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라운드라는 거는 우리가 1라운드 끝나고 2라운드 간다. 이건 당연히 그냥 그러니까 새로운 상승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네네네. 모든 라운드가 그런 건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하락으로 가는 맞습니다.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봄에서 다시 여름을 못 가고 겨울로 가버린 걸 더블딥. 네, 과거에는 사실 제가 경험한 가장 가까운 사이클로는 실제로 여름 장세로 넘어간 거는 2017년 정도, 2016년 하반기 뒷부분부터 2017년 1년 정도가 전형적인 실적 장세 모습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몇 년간의 연준의 통화 정책에 의한 양적 완화로 봄 장세가 한 5년씩 가던 거였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라운드, 그러니까 그 계절은 그 어떤 뭐 특정한 어떤 주기가 있는 게, 그러니까 기간이 있는 네. 게 아니라 그때 다 다른 거군요. 맞습니다. 환경에 따라. 맞습니다. 네네네. 보통은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 5년 주기의 사이클로 말하지만 지나간 금융위기 때 굉장히 특이하게도 봄이 몇 년이 가는 그런 장세였다. 그때는 왜 그러냐면 사실 좋아지진 않는데 돈은 풀어가지고 계속 이제 살려는 놨던 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일단 결론적으로 2라운드도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저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경기 부양책이 시행될 거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보다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이런 모든 이유는 이 정치적인 리스크, 네. 저 경기 부양책을 집행하지 않는 하여튼 이런 정치 리스크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시는 거네요. 지금 멈칫거리는 건 그것 네.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트폴리오를 네. 일부 이익 실현난 만큼 네. 일단 현금 보유를 하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새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좀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예, 저라면 적어도 분할 매수 아니면 이번에 이 변동성이 끝나도록 불확실성이 끝날 때까지는 현금을 갖고 있는. 네. 이 불확실성이 끝나는 시점은 이 대선에 관련된,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 이게 확정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그 시점으로 네,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에 의해서 그 불확실성은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2라운드, 상승을 위한 2라운드가 시작이 됐을 때 중요한 게 이제 소비 지수, 소비 네. 판매 지수라고 말씀을 네네네. 하셨는데 네네. 왜 그게 중요한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예전에 금융위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봄이 길었고 여름이 짧게 왔었다. 또 여름도 사실은 너무 늦춰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실제로는 그 경기 부양하는 그런 그 양적 완화나 금리 인하는 말하자면 그 마중물처럼 뭔가 그 경기 사이클이 선순환에 들어가도록 에너지를 그런 발동을 걸어주는 역할만 할 뿐 실제로 선순환이 돌아서 정말로 이 그 경기 사이클이 살아나서 선순환에 들어가게 되지는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선순환에 들어가게 하는 힘은 저희는 때로는 물가라고 말하지만 그 물가가 소비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아, 그래요? 네, 주된 원인은. 그래서 제가 요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가까우실 것 같은데 현재라고 써놔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위기가 온 다음에는 그 수요 관련된 그 모습이 보여야 네. 다시 경기 확장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항상 확인해야 될 건 소비입니다. 제일 먼저 소비 증가라는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고 1차 소비는 제가 확인을 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건데 미국의 그 그러니까 미국의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랑 조금 다른데 저는 오늘 자동차의 그 숫자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동차 데이터를 봤을 때 소비가 1차 소비가 살아난 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기서 이제 다시 그거를 2차 이제 여름으로 장세로 넘어가려면 2차 소비로까지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저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고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 사실상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대표들이 지금이 실제로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다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모습이 공장 가동률과 그 다음에 그 본인이 경기가 좋아질 경우 대출을 받아서
임대를 늘리고 기계를 도입하는 것들을 볼 때 시설 투자. 네.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름 장세에 들어갔다라고 확신을 가지려면 기계주가 오를 때 실제로 연준에서 말하거나 정부가 말하는 경기 확장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가장 그 실감을 갖고 있는 오너들이 기업 대표들이 진짜 경기가 살았다라고 말할 때 처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경기가 살았는지를 확신을 못 갖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을 최대 85%까지 늘리면서 버텨보지만 그 85% 가동을 해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수요가 생겼다고 확인을 하면 그들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아서 사람을 고용하고 대표적으로 기계를 사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계주가 오를 때 여름의 초입이라는 거를 확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를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저 모습입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로 봐서는 가동률이 현재는 어떻게 됐냐면 요게 미국 가동률인데요. 네. 71%예요. 현재. 예, 아직은요. 그러면은 이게 예. 코로나 이전에는 몇 프로 정도였던 거죠? 저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직전에는 76%, 73% 이렇게 됐는데 차이가 크진 않네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볼 때 정상적인 경기 상태를 75%로 봅니다. 네네. 코로나 직전에도 아주 좋은 경기 때가 아니었고 경기 확장기 직전이었거든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게 이제 뭐 78, 79로 가고 있었는데 급격히 떨어져서 보시면 64%까지 떨어졌죠. 네. 그랬다가 지금 71%를 회복했는데 저희가 이런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하면 늦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그 가동률 같은 것들은 보수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입니다. 네. 사실은 미국의 소비가 살았느냐, 소비가 어떠냐를 볼 때 제일 참고하는 조건인데요. 제가 빨간 박스를 쳐놨는데 좀 작지만 집중해 주시면 코로나 직전에는 이전에는 월에 140만 대, 연율로 따지면 1,600만 대 정도 규모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네네네. 있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때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면 56만 대입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네네네. 그렇게까지 떨어졌던 거고요. 지금 마지막에 가장 최근에 나온 지표가 9월 달 거지 않습니까? 9월 달 거를 보면 137만 대. 거의 90% 이상. 많이 회복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자동차를 생각할 때 소비가 살지 않았다면 자동차가 저렇게 판매될 리가 없는 거고 사실 국내에서도 요즘 자동차주 들썩들썩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가 좋습니다. 예, 사실 소비가 살았다는 거 이런 것들 다 어떤 데서 알 수 있냐면 자동차는 미국 같은 경우는 딜러제예요. 그래서 딜러 인센티브 같은 걸 조사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소비는 살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동률은 아직 못 올라온 걸 보면 아직은 미심쩍어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저희는 이것보다 뭘 보냐면 재고라는 걸 봅니다. 보시면 이게 자동차 재고인데요. 전체 산업의 재고가 아니라 자동차를 여기는 데이터 이제 표본으로 뽑아서. 네네, 자동차 재고입니다. 보시면 최근 몇 년 내 최저의 재고에 들어가 있고요. 좀 더 좀 보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가 제일 작아져 있지 않습니까? 저게 재고가 지금 줄었다는 거네요. 재고됐습니다. 예, 재고일수도 내려와 있고요. 네. 그럼 저게 사실은 왜 의미가 있느냐면 사실 하나 딱 이해하셔야 될 게 있는데 미국은 한국하고 다른 회계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계 처리를 할 때 재고를 처리할 때 FIFO라는 게 있고 LIFO라는 게 있는데 FIFO는 뭐냐? First in, first out. 선입 선출법. 그러니까 LIFO는 Last in, first out. 후입 선출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고 쌓여 있는 것을 만약에 주문이 들어오면은 파이퍼 같은 경우는 먼저 들어온 놈이 나가는 걸로 회계 장부를 씁니다. 물론 실제로는 아무거나 나가죠. 하지만 회계 기장을 할 때는 앞에 들어왔던 게 나가는 걸로 처리하는 게 파이퍼고 미국은 전형적으로 라이포를 씁니다. 라이포는 뭐냐면 쌓여 있는 재고 중에서 제일 뒤에 들어온 놈이 나간 걸로 회계를 처리합니다. 그럼 저게 왜 미국 경기하고 관련이 있냐면 사실상 항상 미국, 그러니까 경기가, 금융위기가 이런 것들이 오고 난 다음에 경기가 좋아질 때 항상 나타나는 게 뭐냐면, 원자재주가 상승합니다. 당연하죠. 예, 수요가 커지니까. 그렇죠. 재료가 있어야 되니까. 네, 원자재 값이 오르거든요. 원자재 값이 오를 때 자동차도 강판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강판이 뭐 2달 전에 들어올 때는 예를 들어서 톤당 100불이었다면 지금은 원자재 값이 어느덧 올라와 있어서 500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기업의 실적이 이번에 분기에 발표될 때 뒤에 들어온 게 나가는 미국 같은 경우는 비싸게 요즘 원자재 값이 확 뛰었기 때문에 500불에 톤당 뭐 500불에 들어온 게 나간 걸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실적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뒤에 들어온 것들 비싸게 들어온 것들에 관련된 그 재고가 평가되는 게 아니라 앞에 싸게 들어왔던 게 재고로 잡히니까 실제로는 전체 자산값도 떨어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CEO들은 재고 관리에 아주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내가 이전에 사놨던 싸게 사놨던 놈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회계 기장법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서 원자재 값이 올라서 나온 500불짜리가 나간 걸로 평가를 되면 자기네 자산으로도 낮게 보일 뿐더러 비용이나 이런 처리에 있어서도 불리하기 때문에 재고를 항상 관리하려는 게 민감하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처럼 재고가 저렇게 떨어지면 급격하게 재고를 늘리는 게 반드시 따라오는데 저희가 경기를 판단할 때 항상 주의하는 아주 관심 갖는 게 뭐냐면 저 리스타킹이라는 겁니다. 리스타킹이 뭡니까? 재고 확충 사이클이라는 뜻이고요. 예, 다시 쌓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재고를 이제 다시 막 채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급격히 주문이 느니까 생산이 늘고. 그러니까 재고를 쌓아놓는다는 건 일단 판매에 자신이 있고 판매 예상이 되니까 쌓아놓는다. 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내 원자재 값이 오를 거라고 보니까 네. 충분히 쌓아놔야 되는데 미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라이포 때문에 더 강하게 한다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재무제표의 자기의 평가나 이런 걸로 평가를 봤을 위해서. 때 예, 강하게 하다 보니까 항상 미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안 줬던 지표가 이거 2017년도 예를 보여드리는 건데 지표는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요. 지난달까지는 갑자기 펑 튀어오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리스타팅이 확 일어나기 때문에 네. 한꺼번에 모두 어떤 확신을 들기 시작한 거죠. 재고를 늘려야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걸 따라서 들어가면 이미 어느 정도는 다 반영된 상태가 많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리스타킹이 일어날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저 리스타킹이라는 것이 예. 발생이 된다면 일단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저 자체가 이제 뭘 이끌어내냐면 말씀드린 대로 생산 지표가 좋아지고요. 저게 나오고 난 다음에 네, 리스타킹이니까 당연히 과다 주문이 확 한꺼번에 몰려 들어가게 되니까 재고를 빨리 키워야 되니까요. 채우려면. 그래서 생산이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그 생산에 따라서 물건을 댄 기업들의 실적들 그 다음에 지금 이 주문을 한 회사도 뭔가를 만들어서 내놓기 위해서 주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업들의 어떤 실적들도 예, 좋게 평가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 실제로는 요번에 지금 어닝 시즌 중이거든요. 네. 이제 어닝 시즌 중에 있지만 지금의 지표가 문제가 아니고 어닝은 어떻게 나오냐면 다 후에 나옵니다. 4, 5, 6이 7월 달에 나오고 7, 8, 9가 일본 10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10, 11, 12의 어닝을 미리 볼 수 있는 요 리스타킹 그 네. 지표를 통해서 4분기에는 실적이 더 좋을 수 있겠구나. 예, 확 빨라지겠구나. 그러니까 리스타킹을 애널리스트들이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이때가 상당히 갑자기 한 분기 지났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좋게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PER도 갑자기 과다한 게 아니라 낮게 보여지는 네.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더 극적으로 보이는 거는 기존의 재고가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예, 이게 반전처럼 보이는 예, 거잖아요. 엄청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좀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보면 재고 사이클이 계속 낮아지고 있었잖아요. 지금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의 흐름에 네. 의해서 네. 우리가 재고 관리 측면에서도 되게 상당한 진보가 일어났잖아요. 기술적 맞습니다. 진보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쌓아놓고 하던 것이 네. 지금은 흐름을 네. 아주 필요한 것만 예상하고 뭐 해가지고 하여튼 빅데이터 활용해서 네. 적정 수준, 최소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원래도 들었던 비용을 효율적으로 들게 할 뿐이지 이 재고의 양을 결정하는 건 결국 그 재고 담당자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경기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표 중에서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PMI. 게 네네 구매 관리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고 수요가 늘 거라고 생각하면 재고를 늘려놓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건 효율은 높여놨지만 실제로는 다 저 경기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 사람들의 판단을 우리가 읽어내는 방법이 지금과 같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건 그 낮은 상태에서 확 반전되는 그 상황 자체는 이 리스타킹 자체는
앞으로 일어날 수요를 네. 예측하게 해주는 하나의 지표로 우리가 네네.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네. 대표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 나눈 게 생각나는데 4차 산업혁명이란 기술주들이 실제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 없는 자본주의 얘기할 때 그렇죠.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의 재고가 없는 기업들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이런 경기 사이클을 안 타는 거죠.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더 창궐을 하면 이 어닝 시즌에 그들의 어닝이 더 빛나고요. 경기가 안 좋아진.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기를 제조업 지표가 제조업 비중이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실제 경기를 보여주기에는 그게 제일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술주,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 관련주들은 경기를 타지 않는 강점, 말씀드린 재고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강점.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때 기술주에 대한 말씀을 때 보면은 equity right 혹은 뭐 asset right라는 말씀. asset right가 뭐냐면 자본이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올라가고 이익을 낸다. 막 시설 장비 뭐 네네. 안 해도 네네네. 지금 같은 사이클에서 만약에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무거워져 버리면 자칫 잘못 판단하거나 재고 관리 잘못하면 상당 기간 동안은 실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말씀드린 기술주들은 에셋이 라이트하기 때문에 이런 경계에서도 빨리 벗어나고 오히려 이번 코로나 때는 수혜주로 꼽혔지만 뭐 판기업들이 이번에 확 그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저는 기술의 시대는 2010년부터 시작됐다라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 그 모습을 그냥 확 보여준 거죠. 네. 모두가 알 수 있게 돼버린 거죠. 그 아까 PMI 그 구매자 지수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매자는 누구를 특정을 하는 겁니까? 기업의 구매자들입니다. 아, 구매 그 이제 담당자들입니다. 설문조사에서 네, 설문조사에 받아서 네네. 구매 담당자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 경기를 읽기는 있지만 그분들은 저희가 말하는 리스타킹 이런 개념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식에 관심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기업에 대해서 재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딱 봤을 때 다음 달에 주문이 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재고를 지금 쌓아놨다가는 효율이 높지 않으니까 그분들의 재고에 대한 생각 이게 곧 수요에 대한 판단이고 그런 거라서 다만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그분들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투자를 하면 좋은데 그러면 늦더라. 그래서 그걸 미리 구매자 지수, PMI 지수가 나오기 전에 이 재고 확충 사이클 리스타킹이라는 지표가 먼저 나오니 이걸 보고 판단을 하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실적이나 이런 경기들이 받쳐줄 수 있다라고 저희가 믿는 이유는 이런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소비가 발생했다는 걸 확인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는 PMI 지수가 나오기 얼마 전에 나오는 건가요? 이 재고 지표는 사실은 이제 월별로도 나오고 그다음에 네. 재고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재고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보여줬던 재고 데이터들 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월로 보면은 그 분기에 나오는 데이터보다는 지표보다 훨씬 빠르게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제가 미국을 예를 든 게 지금 전체 시장을 이끌고 있기도 하지만 네.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라이프 방식이다 보니 재고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그 지표, 그 미국 소매 판매 네. 지표를 보니까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루고 네, 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또 고무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번 달 보니까 그 전월 대비 1.5% 상승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는 이게 전년 대비면은 네. 괜찮아지는 건데 전월 워낙 이게 깎인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일 어떤 지표로 봐야 될 것이냐. 네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래봤자 마이너스 아니냐라는 GDP에서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표를 놓고 이랬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추세를 보여주는 거 아까도 제가 그 판매 같은 경우에도 추세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갑자기 지금 올라간 게 아니라 떨어졌다가 코로나 이후에부터 차례차례 올라오고 있는 모습 그런 것도 좀 중요하고 추세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인데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그 1차 소비가 일어난 이유들을 저희가 이 부양책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다음 효과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못 보여드린 걸 좀 죄송하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소비라는 거는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지만 소비가 있어야 소매 판매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 퍼스널들이
뭐라 그럴까 그 수입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조사한 건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거 보면은 개인들의 인컴의 그 구성을 보니까 마이너스 6%가 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네. 근데 플러스 76%는 뭐가 가져다 줬나 봤더니 그 거버먼트 트랜스퍼 아, 정보 보조금. 정부 보조금. 예. 그러니까 저 정보 보조금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소비가 쫙 올라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난 효과가 소비로 이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부양책이 될 거냐 말 거냐가 세상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 정보 보조금이 들어왔더니 소비를 살려놨다는 거에 대해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이때 얼마 지출이 됐었죠? 지난번 네, 지난번 정부 보조 2조 2,000인가요? 예. 그게 벌써 4차까지 진행됐고 그 안에는 2조 2천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직접 투입된 거고요. 나머지 뭐 PPP도 있었고요. 예. SMCF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기업에 직접 들어간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기억하는 가장 뚜렷한 숫자는 실업 수당으로 1,300불을 그냥 바로 계좌에 넣어줬던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달 지급하던 게 7월 달에 끝났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극단적으로 말을 하게 됐을 때 네가 그렇게 말하지만 혹시라도 불복해서 오래 가거나 그 재정정책도 안 되면 또 장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서 저도 그걸 따져봤는데 왼쪽에 보시면 미소비 지출 여력이라는 걸 조사해 본 겁니다. 네.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저축이 사상 최대였었어요. 아, 그래서 소비를 못 하는 거죠. 네,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저축에 의해서 버틸 수 있는 금액이 지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오른쪽에 보시면 소비가 저축에 의해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3.1개월입니다. 네. 미국은 아시다시피 3개월을 못 버티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어서 쓰기 때문에. 네. 지금 유일하게 저렇게 3개월까지 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가장 그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사실 경기 지표 중에 저는 소비에 관련된 지표만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주택 지표입니다. 그렇죠. 네, 거긴 네. 전부 모기지 쓰고 네,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그게 경기를 좌우하거든요. 그 주택 지표가 요즘 굉장히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건데 만약에 부양책이 늦어져 버려서 트럼프가 불복해가지고 내년 1월까지 가버려서 그동안에 그냥 어려워져 버리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오른쪽에 모기지 강제 퇴거 압류를 연말까지 못하도록. 근데 지금 저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지금 저거 그냥 법대로 집행하면 네. 쫓겨날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체율 뭐 7%니까 네, 이거 연체율이 늘어나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 사실 어렵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까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그 수입이 늘어난 걸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로 물리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을 막을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옛날에는 그냥 전문가가 이론적으로 말해도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라는 거대한 이런 쇼크, 인컴 쇼크를 실제로 커버해 낸 걸 지금은 보고 있기 때문에 지표로서는 중국을 보고 있고 미국으로서는 지금 좀 보여드린 소비 지표를 실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2차 그러니까 5차지만 부양책이 나오면 살려낼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을 좀 가지셔도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경기는 좋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걸 더 확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재정정책 자금이 맞습니다.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집행이 안 되는 현재 상황이 바로 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맞습니다. 된다. 네. 이게 서로 연결할 수가 맞습니다. 있겠네요. 맞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만약에 집행을 안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시장은 지금보다 많이 조정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힘들 그냥 것 같고요. 추가 부양책을 한 해 못 한 해 이런 정도만 봤는데 이게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거네요. 이게. 예, 어느 정도 살려놓은 이 시점에서 사실 오늘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데이터가 선진국과 신흥국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 제가 이제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재정 정책이 나라마다 다르게 집행됐습니다. 그랬더니 선진국, 신흥국을 쭉 다 흩어놨는데 신흥국은 더 나빠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가난한 나라니까 네, 네, 네. 줄 게 없죠. 그리고 코로나가 또 더 심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선진국들은 웬만큼씩은 다 좁혀놨거든요. 재정정책의 힘이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정부들은 더 자기 확신에 빠지기 때문에 더 많이 재정정책을 쓰게 되는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재정 정책이
시장을 좌우하는 상황이 됐네요. 연준보다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지표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근데 또 부정적인 지표도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아마 실업 건수인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발표를 보니까 지난주 그 신규 실업자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네네. 그래서 뭐 90만 건 가까이 되는 것 네네. 같고요. 네. 그래서 총 실업자 수가 1,100만 건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지표들을 봐서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경제가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에 네. 대한 또 반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네. 초기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말씀을 놔두던 중에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고용이 제일 늦게 회복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과거의 위기 때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고용 지표는 후행 지표입니다. 이 주식에 선행이 있고 동행이 있고 그런데 후행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경기가 충분히 좋아져야 고용이 좋아지는 상황에 오고 그래서 실업률이 생각처럼 빨리 안 낮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본 몇 개 하우스는 2022년을 19년 회복하는 기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용 지표가 여전히 안 좋은 상태고 이게 단 천천히 좋아진다라는 거는 이해하는데 그럼 이게 천천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거를 말하는 거 아니냐.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만약에 볼 수 있다. 지금 질문 주신 부분들은 네. 그 실업 지표를 통해서 경기에 대한 판단을 한다면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래서 어떤 지표들이 나오냐면 K자. 그리고 이번에 그 IMF에서도 그 네네. 발표한 게 K자 네. 형태로 지금 맞습니다. 경제가 돼가고 있다. 네, 그래서 실업률을 다르게 분류해서 조사하면 소득이 좀 높았던 중들은 상당히 많이 회복된 상태. 그런가 하면 소득이 좀 낮았던 분들의 고용은 퍼머넌트 그러니까 영구 실업도 많이 늘어나는 상태.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제가 대답이 애매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나간 10년의 통화 정책을 써본 연준이 재정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결론이 이전의 통화 정책 돈으로는 이 지금 말씀드린 K-쉐이프에서 아랫단 소득이 낮았던 분들이 고용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못했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알았고 이걸 재정 정책으로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아무 때나 못하는 게 사실은 2009년도에도 재정 정책을 썼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네, 왜냐하면 당연히 양쪽을 다 써야 되니까요. 그런데 2010년도, 11년도에 혹시 그거 기억하시나요? 2014년으로 기억나는데 오바마 정부 때인데 공화당이 상원, 하원 다 장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지느냐. 이렇게 되면서 오바마 케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동도 있었지만 재정 정책을 12년, 14년 이럴 때 쫙 줄여드렸던 그래서 재정 정책으로 말하면 긴축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준이 내린 결론 10년 동안 돈을 쏟아봤지만 반드시 재정 정책에 도움이 없이는 급여가 낮은,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분들까지 살릴 수는 없다. 이게 빈익빈 부익부의 차별화를 만들어낸다. 이번엔 그거를 아주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살리고 가야 한다라는 얘기. 두 번째, 재정 정책을 너무 일찍 멈췄다. 그 당시에 공화당 이런 구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는 코로나란 것 때문에 공화당조차도 이번에 재정 정책 쓰는 거에 적극 동의를 해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커다란 걸 할 때 제동을 걸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블루 웨이브 바이든이 대통령, 민주당이 상원, 민주당이 하원을 맡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사천리로 재정 정책이 커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좀 일리 있는 그런 부분이고 반대로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 빚이 너무 커져서 그런 부분들은 뭐 예를 들면 아까 바이든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향후의 금융시장을 예측해 보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블루 웨이브가 돼버리면 그렇게 되면 시장은 아주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서 상승 동력을 얻고 굉장히 우호적인 반면에 굉장히 큰 돈을 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달러의 약세 뿐만 아니라 정부 지출이 워낙 커지다 보니 부채가 높아지니까 금리의 급격한 상승. 그래서 채권 하시는 분들은 지금 블루웨이브가 될 걸 생각해서 채권 투자를 지금 이제 미루고. 그래서 지금 낮은 금리 사봤자 금리 높아지면 손해잖아요. 네, 그래서 채권도 이제 선물 투자가 있는데 이제 만기별로 그 월별로 분기별이나 월별 그 채권 금리에 대한
금리 선물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장 지금까지 제가 몇 년 내 최대 풋 그러니까 팔자 금리 올라간 거에다 배팅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블루웨이브의 어떤 그런 부분이 높아져 있다 보니 당연한 거고 그런 식의 금융 환경이 펼쳐지면 그것에 의해서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과거에는 없었던 인플레이션도 나타날 수 있어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나쁜 인플레이션으로까지 가버리게 될 경우도 자산시장에 영향이 있으니까 항상 자산시장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단점도 있어서 국면마다 어느 정도 지표를 보고 판단한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바꿔가면서 대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연준에서는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하지 않도록 하겠다 했지만 예. 약속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과 같으면 이제 그렇게 가겠다는 맞습니다. 건데 네.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일어나서 총합적으로 2% 이상 뭐가 자꾸 네네. 되면은 네네. 어쩔 두 수 가지 없이 조건이 있죠. 네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그 국내 하우스들 중에도 두 군데 정도는 블루웨이브대로 되면 아마도 금리 인상은 1년 정도는 땡겨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사실 제가 여러 번 기회 드리면 말씀드리는데 지금 같은 이런 사이클에서 금리 인상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충분히 힘을 얻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름 장세는 자연스럽게 금리가 인상되는 장세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진행되는 장세.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도 충분히 버틸 만큼 소비와 실적이 살아났고 예, 그런 때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러기 전에 못 미쳐서 금리 인상이 일어나면 다시 주저앉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빨리 금리 인상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왔을 때 투자자들은 좀 주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수록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시간이 땡겨진다는 거니까 그렇죠.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가 사실 긴장해야 되는 시점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이퍼링이라 그래서 버냉키가 양적 완화를 안 한다고 발표만 했는데도 제 기억에 2013년도 1월 달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1%대 시작해서 12월에 3%였었습니다. 엄청나네. 그냥 예고만 했는데도 그렇게 오르니까 사실 이 금융시장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빠르고 강력한 편이죠. 네. 근데 이제 아까 IMF에서도 이제 K자 어떤 경제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대표님도 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갈 것이다 네.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될 놈만 되고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진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저는 제가 연준을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의 연준은 지나간 10년의 결론을 그다음 재정 정책에 대한 실패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전에보다는 좀 더 양극화의 해소 국면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 양극화에 대한 이론은 어떤 원인에 대해서는 커다란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리 서머스라는 사람이 말하는 세큘러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해서 장기 침체론. 니들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구조적으로 침체에 빠졌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버냉키가 내놓은 과잉 저축론. 이건 뭐냐면 개인의 저축이 아니라요. 선진국과 신흥국이 있는데 중국이나 한국 같은 데들의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커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 경기를 살려놓지 못하고 자연금리라는 걸 점점점 떨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인데 이거를 돌파하는 방법은 지금까지로 보면 기술의 시대에 의해서 생산성 증가에 의해서밖에는 해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묘하게도 맞닿아 있는 게 지금 탈세계화 되면서 세계화는 끝나고 지역화, 로컬라이제이션에 들어갔는데 예전의 사이클을 보면 저희가 경기 사이클 4, 5년짜리도 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지만 커다란 사이클이 있는데 세계화 한 번, 지역화 한 번. 근데 이 지역화 한 번의 사이클에는 반드시 기술 기업들이 생산성 증가에 의해서 조금 전에 저희가 말한 한계. 그러니까 레리 서머스는 구조적으로 그렇다. 버냉키는 신흥국들의 경상수지 흑자가 문제다. 투자하지 않고 이런 거. 이거를 아마도 기술 기업의 생산성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버냉키 논리대로라면 우리 한국이나 중국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이 국가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펼쳐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환율 문제가 됐든 아니면 수입에 대한 문제가 됐든. 사실은 중국이 이제 지금 탈세계화가 되면서 요번에 중국이 내놓은 오중전에서 발표 예정돼 있는 쌍순환이라는 것 자체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수를 위해서 정책이 뭐냐면 밸류체인을 국내에 다 두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면 사실은 저희 같은 아까 그 경상수지 흑자 국가들, 저희 같은 수출 지향적인 이런 구조를 가진 데들은 위기가 그렇죠. 올 수 있고. 이제까지 물건 팔던 고객이 내가 알아서 다 만들겠다는데 맞습니다. 시급하죠. 더군다나 그 블루웨이브가 돼버렸을 때 바이든은 만약에 상하원에 힘을 얻게 되면 훨씬 더 강력하게 어떤 정책을 쓸 거야 같으냐면 외교적으로 오바마와 동일하거든요. 네. 저희가 블루웨이브가 됐을 때 투자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오바마식 외교는 뭐냐면 트럼프처럼 직접 때리지 않고 그 혈맹을 만드는 이끌고. 구조다 보니까 한국은 반드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중국으로 갈지 미국으로 갈지. 사실 이 사이에서 이번에 삼성전자나 이런 데들이 수혜를 입기도 했지만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더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반 분들은. 네. 근데 전문가 분들은 이 바이든이 됐을 때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만만치 있다라고. 않고 예. 보이지 않지만 상당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는. 왜냐면 명분을 가지고 오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결정하라고 하는데 특히 미국이 결정하라고 할 때 그거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요. 네. 근데 그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듯이 지금 총 그 실업자 그 수가 이제 1,100만으로 늘어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아래쪽,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그 거기도 무슨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됐든, 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잃어버린 이 직업은 다시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다.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기술주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중에서 저희가 이제 요즘 빅테크 규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만드는 기술주 포트폴리오 안에는 로보틱스 관련된 인덱스들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불가피하게 막을 수 없게 아마도 일자리는 없어져 가고 로봇이 대체될 거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 네. 회사들을 네. 거기에 이제 수요가 또 늘어나게 될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 적자 생존의 논리긴 하죠. 예. 우울하면 어디가 우울하면 예. 예, 또 그거에 혜택을 받는 곳이 있고. 맞습니다.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그냥 어렵다 혹은 뭐 좋다 네. 이렇게 단순하게 그 평가를 하기보다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그 지역적으로 어떤 파트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 조사하면서 그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구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안에서 저도 20년 이상 이쪽에서 해왔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이클도 여러 번 경험했고 그런데 구조가 변하지 않을 때는 요 안에서 치고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구조가 바뀌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아예 나빠지는 것 같긴 한데 어딘가는 또 굉장히 좋아지는 일이 같이 일어날 수 있으니 투자가 인간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애정으로 말하면 우울한 거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가 나빠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쪽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포트폴리오를 바꿔나가는 거는 필요하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일자리 사실 그 몇백만 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년 동안 엄청난 돈을 맞습니다. 쏟아가지고 이렇게 네. 만드는 건데 이제 한 방에 날아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다시 전 단계로 회복이 되려면 역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 우리 보통 V자 보복적 소비라는 말도 있고 뭐 V자 반등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확 점핑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다시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뭐 더블딥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전에보다는 조금 더 희망을 갖고 있는 이유는 전에는 통화 정책에 의해서만 경기를 살리려고 했다면 지금은 재정 정책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더 사용하기 유리한 상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블루웨이브 같은 경우는. 그럼 재정 정책의 특성이 뭐냐면 통화 정책과 달리 타겟팅이 좀 분명한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저희가 대선 후를 생각할 때 트럼프가 됐을 때와 바이든이 됐을 때 요즘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올라갈 때 바이든의 그런 주장 때문인데 이렇게 해서 재정 정책이 집행될 경우는 인프라에 관련 투자는 필수적이거든요. 네. 그러면 인프라에 대한 투자, 특히 이제 미국은 교통이 좀 나아갔습니다. 뭐 지하철이 좀 네, 오래됐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하더라고요. 반드시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아까 대표님과 말씀을 나눈 그 일자리가 그래도 늘어나는 효과. 통화 정책만 썼던 지나간 10년보다는 그래도 빈익빈 부익부에서 충분히 이게 커버되진 않지만은
그래서 뉴딜 정책 때 뭐 썼던 그런 효과적이고 좋았던 그런 결과들이 거꾸로 말하면 그게 무슨 댐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게 신기술 투자였다. 그래서 지금도 바이든이 쓰는 그런 친재생 에너지나 인프라 정책도 결코 이 수입이 낮은 분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층을 과거보다는 훨씬 더 올려줄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지금 뭐 이런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러저러한 것들은 일단 좀 지엽적인 문제고 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판이 깨질 것이냐 더 오래 갈 것이냐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문제. 맞습니다. 혹은 그 추가 부양책을 결정짓는 그 대선과 관련된 승복 문제. 맞습니다. 빨리 대통령이 누가 됐든 결정 나는 상황.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바이든이 지지난주인가요? 그 앞서 나간다. 많은 큰 폭으로 앞서 나간다 할 때 오히려 나스닥이 반등을 하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쫓아와서 간격이 좁혀졌다 했을 때 하락을 하는 이유가 네네네.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는 거군요. 네, 저는 정확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게 시장을 나타내는 다는 아닌데 아주 지금 많은 부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사실은 9월에 조정했고 10월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9월 끝에 올라올 수 있었던 건 블루웨이브의 확신들이 점점 커지면서 그래서 그나마 네,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라는 효과로 올라올 수 있었다. 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우리가 보통 그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모두가 다 이 부양책이 집행되는 이 순간만을 기다리잖아요. 모든 투자자가. 네, 맞습니다. 막상 그게 결정이 나는 순간.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되고 한쪽이 승복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펼쳐질 수밖에 없는 장이 됐을 때 그때 계속 오를 것이냐 오히려 그 시점으로 더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네.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과거의 경험 말씀드리면 그때 물량 반드시 나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정 부분은 팔아놨고 오히려 살 것들 목록을 짜는 기간으로 보내라는 게 어떻게 돼도 물량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심리적인 예상을 해보면 바이든이 됐다고 했을 때요. 그러면 이 바이든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시장이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바이든을 기대한 움직임이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특별히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쪽들, 그 다음에 아마 이해하시기 쉬운 건 신재생 에너지 주식들, 이쪽들은 이미 어느 거보다도 강하게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장이 뭐 다우 400포인트씩 빠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저는 선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습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는 꿋꿋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신재생 에너지를 들고 있는 분들이 과연 바이든이 당선되는 그 순간에 바이든이 됐으니까 더 할 거야 하지 않고 아마 던지게 될 거고요. 반대로 트럼프가 돼버리면 바이든 주들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후 직후는 엄청난 그런 그 매도량을 받아내는 트럼프 때도 똑같았고 네. 오바마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당선되느냐 시나리오를 딱 정해놓고 아까 네. 그 보여주신 도표처럼 내가 그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도 미리 생각해 놔야겠네요. 네. 저는 그러기에 포즈를 이렇게 시간을 준 거니까 오히려 좋다. 확 가버리면 그냥 허겁지겁 쫓아가느냐고 너무 뒤에 사거나 이럴 텐데 지금은 딱 뭐 살지 정해놓고 적절한 때 좀 싸졌을 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볼 수도 있다. 이거 아마 보시는 분들이 화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편한 소리 한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조금만 길게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자금 중에 일정 부분은 개별 종목도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라 내 자산들, 연금이라든지 이런 전체 자산으로 보면 이번 이 불확실성은 그렇게 너무 힘들지는 않은. 네. 진짜는 뒤에 기다리고 있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투자는 어렵다. 그리고 정말 자기 마음을 정말 잘 다스리고 공포스러울 때 배팅할 줄 알아야 되고 뭔가 미련이 남을 때 후퇴할 줄 알아야 되고 참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마음을 다스리는 거니까 어렵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그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그 반독점 규제, 이와 관련한 것들 때문에 이 기술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게 어떠한 상황인 거고,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일단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그 엔티트러스트라는 반독점에 대한 부분은 뿌리도 깊고 네. 영향도 강력합니다. 이거는 여러 번의 역사가 있었고 특별히 이제 가장 이 반독점 규제 관련해서 저희가 두려워하면서 봐야 될 부분은 기업 분할입니다. 그래서
몇 번에 한 두세 번에 있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나 IBM도 오랫동안 교육 조사를 받아서 주가가 상당 기간 오래 하락한 적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반독점 규제에 대한 부분은 뿌리 깊게 지배적인 어떤 일이었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 빅테크 기업들이 받고 있는 요번 이제 7월 달에 청문회를 했는데요. 그때 4개의 그 CEO들이 전부 다 청문회장에 서서 각각 다르게 지적을 받았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룡인 그 빅테크 기업이 아주 좋은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작은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불이한 게 있지 않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반독점 규제에서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도 그 합병에 대한 제한 정도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이 가격 조정력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있긴 하지만 이 빅텍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영역 침범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쪽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인수한 인스타그램과 합병하는 것을 막는다는 건가요? 네, 그거를 쉽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을 인수했을 때 어떤 그 행위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냐 없냐 따지는 건 아닌 거네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냥 사건으로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그때 주커버그가 조사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사내 문서가 하나 발견됐는데 네. 페이스북에서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진 회사를 아예 그 기능을 못 쓰게 아예 사버리는 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의 기술이 퍼져가서 자기의 경쟁이 되기 전에 아예 이 기술을 사서 없애버리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그게 강압적으로 탈취하는 게 아니라 서로 거래, 협상에 의해서 제값을 주고 샀을 거 아닙니까? 네네. 파는 쪽 입장에서도 네네네네. 그런 네네. 그 메리트가 있으니까 파는 네. 거고 네. 합법적으로 발생이 됐다 해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합법성 안에는 사실은 저는 한국에서 여러 번 그런 케이스를 봤는데 그럼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은 값을 안 쳐주고 싸게 사는 거에 온통 마음이 가 있고요. 미국만 해도 값을 쳐주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타트업들 중에는 인수되는 걸 목표로 하는 기업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렇게 해서 값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값이 아닌 경우들이 많고 특히 뭐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별 방법을 다 써서 그 기업이 존속 못하도록 하니까 할 수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마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존은 지금까지 자기가 진출한 분야에서 가격을 확 내려버려서 상대를 죽이는 방법을 오랫동안 여러 번 써왔습니다. 판매 가격을? 네. 네. AWS라고 아마존이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는 50% 이상 이익이 나오는 쪽이 클라우딩 컴퓨팅 부분인데요. 네.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약자죠. 전 세계 점유율 12%쯤 하니까. 여기서 이 클라우딩 컴퓨팅 월 구독료를 제 기억에 8번 이상 하락시켰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가장 큰 경쟁 라이벌은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네. 그리고 IBM인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초반에 점유율 작을 때는 뭐 훨씬 크고 좋은 놈이 값을 확 내려버리는데. 그렇죠. 거기는 일단 그 이윤을 대형 매출 때문에 이윤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네. 하는 거니까. 아마존은 여러 분야에서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아마존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배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배당을 안 하는 대신 당신들에게 주가로 돌려주겠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아마존은 R&D에다가 캐펙스에다 워낙 돈을 많이 쓰니까 세금도 제일 조금 냈습니다. 거의 안 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기에게 투자하는 데선 세금이 면제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키워서 자꾸 상대방이 죽도록 만드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거의 독점에 대한 어떤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그렇죠. 수 있습니다. 시장 지배자 입장에서 가격 가지고 시장 교란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경쟁자들이 마진을 제살깎기 힘 약한 데가 먼저 쓰러지는 거니까. 네, 한국에서는 많이 그렇죠. 많이 일어나는 행위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행위들을 그러니까 반독점 행위라고 해서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못하게 하는 네네네. 그런 법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사실상 지금 현재 법적으로 돼 있는 것들은 과거에 만들어진 거라서 지금 빅텍들은 거기에 다 해당이 사실은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제조업 기반의 네. 어떤 네. 그 스탠다드 기준이니까. 오일이라든지 이런 데는 네. 그런 거에 딱 맞았는데 지금은 간단히 말하면 아마존은 6개 섹터의 산업에 투자돼 있습니다. 진출해 있습니다. 부동산 회사기도 하고
예,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컴퓨터 분야 이커머스 회사고 이러다 보니까 독점이란 말이 액면으로는 적용이 안 됩니다. 네. 그 분야에서는 독점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기존의 독점 조사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연구들도 학자들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상당 부분 이 지금 현재 빅텍의 독점은 다른 성격의 독점이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 최근에 나온 하원이나 이런 쪽에서 나온 보고서는 그런 걸 차용해서 상당 부분 일리 있는 의견들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미는 있고 제가 보기에 그냥 지나갈 문제만큼은 아닌 것 같고요. 바이든은 특히 이제 워렌이라는 사람 예전에 네. 그 사람의 지지자를 바이든이 인수한 격이 되는데 그랬을 때 항상 인수한 후보는 그 사람의 주장 중에 중요한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지지하겠소라는 합의를 하기 전에 네. 아마 조건을 내세우겠죠. 맞습니다. 이것만큼은 해줘. 맞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이 부분은 아까 말씀 블루 웨이브로 결정 날 경우에는 지속적인 압박이 있을 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네. 근데 사실 과거의 어떤 산업들 보면 그 독점 기업들을 사실 쪼개버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좀 분산시키는. 네. 근데 이제 이게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이제 새로운 형태. 네, 네.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많이 컨센서스가 되어 있는 건 지금 이제 트럼프가 시작한 중국과의 전쟁이 이게 패권 국가의 흐름에서 보면 이 최고의 패권 국가가 당당하고 강력할 때는 이런 짓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세계화 시대예요. 그렇죠. 그러나 자기의 힘이 줄어들었을 때 이미 패권국의 어떤 그런 점수로 봤을 때 미국은 꺾였거든요. 예. 그랬을 때 모든 효용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때부터는 트러블을 만들어야 이길 수 있거든요. 여기에 이미 들어섰기 때문에 바이든이 되더라도 미국, 중국 분쟁은 계속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중국과 붙어 있는 분쟁 중에 처음에는 무역 관세 환율을 지나서 이제 기술 전쟁인데 네. 과연 미국 기술의 대표 주자들을 지금 이런 독점 조사원에서 얼고매무로 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힘을 낮추겠느냐. 이게 가장 크게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1, 2년 내에 나올 수는 없다. 하긴 뭐 그렇죠. 이 경쟁 상대가 있잖아요. 네. 알리바바가 됐든 맞습니다. 뭐 텐센트가 됐든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과도 관련돼서도 맞습니다. 그렇고 그러한 그러니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스스로 힘이 약해지는 걸 하기는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원 하원 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과 상원 하원 조합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상하원이 밀어주니까 네, 그러면 정책이 독점 규제도 뚜렷하게 강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화당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막고 있습니다. 네, 막고 있는 거죠. 네네, 막고 그쪽은 있습니다. 자유주의니까. 예, 참관하지 않는 쪽이다 보니까 막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근데 사실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뭐냐면 이 플랫폼 기업들이 하나의 나라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예. 갈수록 이제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제한은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제한을 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나중에는 국가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반독점 규제를 우리가 뭔가 경쟁력을 해치는 행위라고만 보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제한을 하긴 하지만 지금 전체 이 시기를 이끌고 있는 커다란 어떤 힘이나 에너지에 대해서 저희가 외면하고 이제 리스크로 생각할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반독점 규제가 강화될 거라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반영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반영할 건가를 고민해야 된다. 그러면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으니 빼버릴 거냐. 기술주는 빼고 나는 다른 쪽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냐. 아니면 기술주를 끼고 간다면 어떻게 그 리스크를 해지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왜냐면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술주들의 어떤 버블 논란, 고점 네. 논란이 네.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러한 어려운 이슈들이 남아있는 기술주를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있을 말이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래서 빠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주가 전체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 지금 차별화 모습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본 쪽입니다. 그래서 네. 답을 그냥 바로 드리면 저는 기술주를 다 빼서는 안 된다. 다만 빅텍의 독점 규제를 해지하는 방법을 오늘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술주를 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탈세계화, 코로나 때문에 더 뚜렷해지긴 했지만 세계화가 이제 벗어나는 반대,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슬로우 글로벌라이제이션 혹은 굿바이 글로벌라이제이션 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항상 왼쪽에 보시면 지역화 시대가 왔고요. 네. 예, 지역화 시대를 지배했던 힘은 기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동안 세계화 시대에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기술에 투자를 하는 걸 꺼렸습니다. 비행기가 위에 3개 있는데 과거에 마하 들어갔던 속도를 지금도 그 마하 2.0 이거를 갱신을 못했습니다. 기술에다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아, 투자를 안 그리고 해서. 보잉 저 7 들어가는 기계를 아직도 쓰고 있는 거죠. 저게 나온 게 60년대인가요? 네. 예, 그런데도. 그럴 정도로 왜 그런 기술에 안 투자했느냐? 세계화 시대가 뭐냐면 노동과 자본에 투자하면 훨씬 빨리 성장합니다. 서로 잘하는 것만 하고. 네네네. 나눠서 여러 나라에서 생산하면 되고 이게 뭐냐면 카피해서 더 빨리 부를 이루는 방법인 거죠. 네. 그래서 세계화 시대의 키워드는 효율성입니다. 예, 중국에서 만들고 베트남에서 만들면 되는 거를 굳이 근데 만약에 중국이나 베트남에 인건비 낮은 데로 못 보내서 한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면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면 인건비를 낮춰야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보틱스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화가 안 될 때 기술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네, 매번 그래 왔고요. 근데 그 세계화와 지역화의 그 사이클 가운데 노란 저거는 왜 저런 표현이 돼 있는 건가요? 저게 뭐냐면 교역량으로 표를 만든 거라서 그렇습니다. 아. 기술의 시대에는 교역량이 저렇게 떨어지는 거죠. 아, 왜냐하면 세계화가 폐쇄화가 일어나니까. 네, 예. 지금도 보시면은 중국도 자체적으로 그 밸류체인을 만들어 버리면 당연히 무역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점 교역은 떨어지는. 요번에 IMF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역은 계속 떨어지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이 어디서 이익을 찾을 거냐는 거죠. 전에는 효율성을 다국적 거래, 무역으로. 그래서 세계화 시대 가장 강력한 성장 기업은 해운주라고 말할 정도로. 실어 날라야 예, 교역에 대한 주식이니까요. 그러나 그 세계화가 뭘로 됐든 어떤 거에 의해서 멈추게 되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 이제 리쇼어링 같은 걸로 바뀌었을 때는 효율적으로 돈을 못 버니까 혁신에 의해서 벌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반드시 지역화 시대에는 기술의 시대였다. 그리고 그때는 저 그래프가 아래로 노란 교역량은 그래프가 뚝 떨어진 떨어진 것처럼 게, 네. 세계화의 상징인 교역량은 확 떨어지는 네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건 다시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그 세계화로 맞습니다. 넘어간다는 저기 건가요? 보시면은 노란색 다음에 있는 게 냉전 이후입니다. 중국이 개방하고요. 소련이 저게 개방하고. 지나간 과거를 네네, 표시한 맞습니다. 거군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1920년부터 70년대를 저희는 바로 직전 기술의 시대로 보고 있거든요. 네. 70년대부터 냉전이 무너지면서 세계화 시대로 다시 들어갔고 그게 2010년, 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모두가 각성하게 된 겁니다. 네. 글로벌 금융 자본주의가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우리 모두를 그러니까 미국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세계화의 폐해죠. 그렇죠. 그래서 각성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2010년부터 지역화가 시작됐는데 우리가 모두 그냥 눈에 띄게 느낀 건 코로나라는 거죠. 아, 이제 닫히는구나. 그렇군요. 예, 그렇게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상황이 될수록 그러니까 기술주의 역할은 더 커지기 때문에 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저는 거네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크게 지배적인 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빅텍의 독점 규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주가 지배하는 이런 사이클에서는 기술주를 버릴 수는 없고 빅텍의 위험을 잘 해지하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좋다. 어떻게 그럼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연금 같은 걸로 일단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냐면 우선은 먼저 아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S&P에서 빅텍이 23%쯤 차지한다 그래서 이게 버블이라 그러는데 과거의 기술의 시대에는 거의 35%까지 갔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빅텍의 쏠림은 더 갈 수 있다. 지금보다 더 심해져도 버블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에는 시총 5위까지 종목의 쏠림이 낮아집니다. 당연히. 이건 S&P 500의 네네네. 그 비중을 얘기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기술의 시대에는 35%까지도 올라가는. 네. 그래서 지금보다 빅텍의 쏠림은 더 나갈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빅텍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독점 규제에서 무너지는 건 아닌 거죠. 네. 점점점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거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런 차별화 요인이 계속될 거를 판단하려면 뭐 때문에 차별화가 되냐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차별화 요인은 에셋 라이트, 인플로이 라이트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이 가볍고 그 다음에 고용이 가벼워서 이익률이 높아진다. 빅텍이 5년 동안 평균 EPS 상승률이 2자릿수입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동안에
코로나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과 비교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에셋 라이트나 인플로이 라이트의 구조는 기술 기업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보니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만약에 이익이 나오기 시작하는 실적 장세가 되면 더 이제 정당화될 거라는 거죠. 지금은 유동성 장세였기 때문에 쟤들이 돈으로 올라간 거지 사실은 버블이야. 그랬다면 이제 실적 장세에 들어가게 될 때는 실적으로 증명해 주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높아질 때 PR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네, 기술주들은. 만약에 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걸 갖고 있다면 실적 장세에서는 훨씬 더 덜 힘들게 위치를 점할 거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전에 질문 주신 빅텍 리스크를 어떻게 커버할 거냐라고 네. 했을 때 그 빅텍 리스크를 피할 수 없는 투자가 있는데 연금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다. 빅텍 리스크를 해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연금에서는 기술주 개별 투자라는 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금에서는 인덱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인덱스 투자를 할 때 기술의 시대가 지배적인데 나스닥 인덱스를 안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스닥 인덱스에서는 빅텍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 높아집니다. 그래서 연금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그냥 끼고 가자. 그래서 연금에서는 나스닥 인덱스를 사더라도 빅텍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으로 해지하자. 10년, 20년씩 이렇게 가는 걸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래 옆으로 간 게 뭐냐면 나스닥의 그 자동차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과거 잘 나가던 네네네. 그 산업 주도 업종이 매번 바뀌는 투자를 하다가는 연금도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예전에 한창 좋을 때 자동차주 편입해 놨다면 길게 가져가면 좋을 게 없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예전에는 저것도 혁신적인 기술주였죠.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워낙 차이가 크니까 나스닥 인덱스를 연금에서 사는 거는 빅텍을 해치 못하더라도 받아들이자. 그렇지만 효율은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나스닥 인덱스 지수 펀드를 드는 게 좋다. 네, 연금에서. 하지만 일반 투자에서는 그걸 해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시할 방법은 뭐냐면 대형주 위주로 되어 있는 인덱스를 피하고 그러니까 네. 빅텍이 비중이 높은 인덱스를 피하고 나스닥 100이라든지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고 거꾸로 그 빅텍이 각각 차지하고 있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저게 넣어놓은 건 뭐냐면 클라우딩 컴퓨팅이라는 사업 섹터가 있는데 네. 여기에 대표주자는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IBM 뭐 이런 것들이라면 거기에 작은 중형주들이 상당히 포진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딩 컴퓨팅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뭐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CDN 같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세일즈포스도 이제는 엄청난 대형주지만 사실은 처음에 중형주 시작했고요. 네. 그런 개별 기술주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해지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빅텍을 안 보유하고도 기술의 시대를 향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개별 주식이다 보니 중형 주식이다 보니 개별주 투자에 너무 어려움을 갖게 되니까 이 기술 개별주를 인덱스로 만든 그 테마틱 ETF들을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밑에 보면 오히려 가장 강력한 그 빅텍의 영향을 받은 게 맨 밑에 있는 파란색 그게 나스닥 100입니다. 저게 나스닥 100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개별 중형 기술주들만 투자한 인덱스가 이미 저렇게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굳이 나스닥 100을 사서 빅텍의 그 독점 리스크를 끌고 가지 않아도 충분히 아웃퍼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투자드린 건 기술주 섹터 ETF들. 제가 테마틱 ETF라고 말한 거. 맨 위에 건 뭐냐면 그 베네페터스에서 운영하는 게임 기술들에 대한 인덱스고요. 그 밑에 거는 클라우딩 컴퓨팅. 네. 예, 이거 중에서 빅텍이 없는 클라우딩 회사들만 모아놓은 인덱스입니다. 저런 걸 투자하면 중형주를 투자하면서 개별주 투자의 위험을 피할 수 있고 기술의 시대는 상당 부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투자를 하신다면 기술주의 아웃퍼폼을 수혜를 입으면서도 빅텍의 그런 커다란 구조적인 리스크들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그 대형주 네. 혹은 나스닥 100 이런 것들이 좀 유리했다면 네. 앞으로는 좀 작은 기술주들의 집합체 네. 이러한 ETF가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인덱스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테슬라 딱 믿고 살 수 있고
아마존 믿고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지금은 개별도 하셨지만 얘들이 앞으로 고난을 겪을 걸로 보여지니까 굳이 만약에 안 들고 계시고 싶으시면 그러면 하나하나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중형주지만 묶어서 인덱스로 만들어 놓으면 그 개별 리스크는 상당히 낮아지니까 그 ETF가 어떻게 돼요? 이름이? 지금 맨 위에 지금 제가 공개해 놓은 게 베너팩터스에서 나온 VDO 게이밍이라는 건데 그 ESPO 이게 ESPO. 티커입니다. ESPO 티커가 ESPO. 네네. 그래서 그런 식의 그런 테마틱 ETF들이 지금은 이제 상당 부분 효용이 높아져가는 시기다. 네. 지금까지는 사실 아마존 이런 것만 사도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도 앞으로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게 리스크하고 그게 힘들다고 느껴지시면 굳이 걔를 끌어안고 걱정스럽게 가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주보다는 이제 ETF가 훨씬 유리한 세상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 운용사들이 기술주로서 중형주들을 다 계속 평가합니다. 네. 재무 구조까지.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매번 하느냐고 고생하는 안 해도 됩니다. 예. 네. 아니 근데 또 이거 보시고 또 바로 사지 마시고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도 한번 참고하시고 이제 스터디를 한번 해보시고. 맞습니다. 예. 지금은 아까 시황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 기간을 지나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그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수혜주로 떠오르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의 수혜주,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든 후보가 됐을 때의 수혜주.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시장이 바이든 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바이든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그 그린 에너지, 재생 에너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또 마침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정책을 또 발표했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많이 주목을 세계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투자 의견이 어떠세요? 이쪽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지금 이쪽에 대한 투자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늦었다. 지금 사면 안 된다. 이미 오를 대로 네, 올랐다.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주식은 9월부터 올랐습니다. 이미 오른 것의 끝에 가 있죠. 그런 면에서는 발견되시더라도 그리고 바이든이 점점점 더 확실해질수록 이쪽은 여전히 앞으로 며칠간 한두 조금만 강세겠지만은 그냥 생각을 끊으시고 지금은 사시지 않는 게 좋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하지만 사시는 게 좋겠다. 그게 뭐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런 식의 주가 움직임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테마주.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 신재생 에너지를 주장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 때 오바마가 됐을 때 저렇게 막 태양광 급등 주가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게 OCI 2012년도 63만 원, 60만 원 갔었습니다. 네, 엄청나네요. 지금 6만 원입니다. 왼쪽에 위에 거 보세요. 액면 분할 안 했는데. 네, 보시면은 저 요즘 저렇게 올랐습니다. 또 네. 테마를 탄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테마주로서 신재생 에너지를 하시고 싶으신 거면 놓치셨습니다.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만 네, 접근해야 이제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 그때하고 다르게 지금은 성장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 지난번 오바마 때하고는 다르게. 네, 그때는 도입기. 제 얘기 아니고요. 밑에 영국 BP라고 그 유명한 에너지 회사 아닙니까? 이 회사가 2020년 에너지 아웃룩을 내놨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완연히 성장기에 들어간 걸로 평가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 선 중에서 어떤 게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을 봐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떤 이론이냐면 기술에는 S커브라는 분석 이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술주를 투자할 때 저희도 참고하는 건데요. 보면 항상 기술에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있다는 겁니다. 네. 테마 투자는 도입기 때입니다. 처음에는 기대감을 모으고 굉장히 꿈을 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상승하지만 초기에는 아직 단가도 떨어져 있지 않고 투자 비용도 높기 때문에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테슬라도 작으나마 이익이 날 때부터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익이 아닐 때 올라간 거 닷컴 모비트입니다. 네. 그래서 꺼졌군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기술주를 생각할 때 뭔가 앞으로 좋다라고 해서 하지 않습니다. 언제 사느냐? 돈을 벌 때 삽니다. 아, 그러면 지금 돈을 벌 시점에 가까웠다 네. 이렇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특별히 풍력과 전기차는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거는 국내 회사 태양광, 가운데 죄송합니다. 태양광과 전기차. 국내 회사 가운데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국내는 펀더멘털 상으로는 반 정도 접어야 됩니다.
예, 풍력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높고 태양광도 기술은 있는데 하나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리소스나 이런 것들, 그 환경들로 봤을 때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장기에 들어갔다, 이제 테마주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급하게 지금 바이든 되기 전에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안 되면 뚝 떨어질 겁니다. 바이든 되면 뚝 떨어질 겁니다. 이익 실현이 나올 테니까. 돼도 안 돼도. 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사시기로 결심하셨다면 요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요렇게 성장기라고 생각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만약에 살려면 요렇게. 뭐냐면, 클린 에너지 ETF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하실 때 왜 ETF를 하시는 게 좋냐면, 아직은 이 안에 작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한국은 작은 기업들 위주인데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사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이 어떤 게 대형 기업이 될지 모를 때는 얘네를 묶어놓은 ETF를 사는 게 좋습니다. 역시 ETF로 네. 그 해지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5년, 10년씩 투자하시면 굉장히 큰 수익률을. 그 ETF는 국내 아니면은 미국의 ETF? 저는 해외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국내 미래세 자산운용이 내놓은 미래세 자산운용이 작년도에 글로벌엑스라는 그 미국 ETF 회사를 샀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중국 클린에너지 ETF, 그 다음에 중국 전기차 ETF를 홍콩에다 상장했고요. 저희가 살 수 있습니다. 네. 저건 미래셋이 내놓은 겁니다. 저 정도.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얼마 전까지는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익스포저만 저희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시진핑이 어떤 회의에서 정식으로 역사적 처음 탄소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중국으로서는 지금까지 끝까지 버티던. 예, 왜냐하면 가장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가 그 공장도 많고 네네. 그래가지고 대기 오염 맨날 우리 미세먼지 중국 탓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인정하지 않다가 이번에 자기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거대한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미래에셋에 나눈 중국 클린 에너지 ETF 추천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클린 신재생 에너지 중에 지금 기술적으로나 단가로 봤을 때 제가 돈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봤을 때 태양광에 관련된 생산 단가는 이미 경쟁력이 있습니다. 중국 회사들의. 중국만 글로벌. 글로벌. 예, 예. 그 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요번에도 배터리 데이 때 테슬라가 2만 불 때 얘기를 한 이유가 테슬라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 뭐만 해왔냐면 단가 떨어뜨리는 일만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뭐 나중에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바라보는 건 많이 팔리는 거가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어느 것보다도 빨리 현실적인 단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제일 많이 좌우하는 게 배터리다 보니까 그래서 테슬라는 자꾸 배터리 관련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2만 불대가 된다면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경쟁력을 갖게 되는데,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드린 태양광과 전기차가 이미 화석 연료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력을 갖게 됐다. 예전에는 보조금으로 돌아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보통 태양광이나 무슨 풍력이나 쓰면 네. 정부에서 이것 쓰면 얼마 줄게, 더 보태줄게,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네. OCI가 그 난리를 치고서 계속 안 좋아졌던 게, 유럽 재정위기 같은 게 휩쓸리면서 어떻게 됐냐면 모든 보조금 제도를 줄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나갈 데가 없으니까 엄청난 투자를 해놨는데 몇 년 동안 사주기로 돼 있는 그런, 왜냐면 그 당시도 유럽이 보조금 그걸 계산해내면 몇 개를 사가는 게 계산이 됐었기 때문에 OCI도 아마 엄청난 투자를 했을 텐데 갑자기 이것들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어려워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보조금에 의지하는 시장이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어져 버리면 뭐 보조금이 지금 바이든이 내놓는 그런 부양 정책에 의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게 된다면 당연히 저 시장은 갑자기 떨어지는 시장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자체의 그런 변화를 봤을 때는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그 기관들, 전문 투자자들의 돈이 실제로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그린본드라는 그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채권들인데요. 네. 저 채권이 요즘 전체적으로 채권은 독일 같은 경우에도 채권값이 워낙 올라서 금리는 워낙 떨어져 있어서 사실 요즘 채권을 적극적으로 사거나 하지 않는데, 값으로 말하면 독일 10년 국채보다 얘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가치 있게 평가받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정도를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쪽으로 돈이 현실적인 거를 보고 들어오고 있는 것도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사실 만약에 그러면 바이든이 안 되고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신재생은 그냥 네. 끝나는 거 아닌가? 이것도 아무래도. 커다란 리스크입니다. 왜냐면 그 기후 협약에서도 탈퇴한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 생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끝나고 사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되돌림 선거가. 하락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트럼프가 네.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도 저는 사야 된다고 보는 이유는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는 민간 기업 주도입니다. 뭐냐면 RE100이라는 개념을 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구글하고 애플만 넣어놨습니다. 테슬라도 저쪽 기업인데 뭐냐면 RE100이 리뉴얼 에너지로 100%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모든 그 생산에 신재생 에너지만 쓰겠다는 겁니다. 네. 그걸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럼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래서 자기 밸류 체인에게 RE10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삼성전자도 그래서 RE100을 선언합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민간 기업 주도의 이러한 그 신재생 에너지 흐름은 테슬라는 심지어 독일에 들어가서도 그걸 강조해서 독일이 처음에는 갈등했지만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커다란 흐름이다. 유럽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확산 속도가 제일 빠른 곳 훨씬 아닌가요? 빠릅니다. 네. 그렇죠. 네. 시장도 크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 쪽의 어떤 그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현재 가장 큰 시장은 유럽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만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ETF들이 여러 개 있는데 왜 여러 개냐면 이 ETF들 중에 신재생 에너지가 미국 걸로만 돼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바이든이 됐을 때는 가장 바이든이 딱 바이 아메리카라고 그냥 아예 찍어놨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기업으로만 보조금을 넣고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아, 티커가. 그러니까 네, 저 중에 PBW라는 겁니다. PBW. 예, 예, 예. 아, 그런 게 그래서 있군요. 미국 기업으로만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바이든이 되면 지금 쟤도 그래서 속도가 느리지 않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시장은. 예. 참, 아니 왜냐면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중국이 가장 무서운 게 그 엄청난 생산을 바탕으로 한 그 뭐라 그러 가격 덤핑이잖아요. 가격 맞습니다. 경쟁력.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업체들이 미국을 못 들어가거나 거래가 쉽지 않은데 또 유럽에도 좀 어렵고 만약에 이게 갈등 관계가 해소되면은 중국이 모든 시장을 다 장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시간적인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난 5년 동안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분은 전혀 못 다가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미국이 자꾸 견제하는 이유는 그거를 기밀 누설 그런 그 기술 탈취 같은 걸로 지금 커버하려고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이고 지금은 사실은 제가 탈세계화 말씀드렸는데 기술의 시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지켜지는 예, 그래서 각각 다 성장하기 때문에 사실 중국도 독자적인 그런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요번에 쌍순환이 딱 그겁니다. 내수를 하면서 이 기술을 경쟁력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투자를 저희가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부분만 해왔는데 중국의 기술주들을 투자해 왔습니다. 저희는 중국 인덱스는 안 샀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신재생 에너지까지 이제 생기면서 그런 면에서는 중국 투자를 전체 지금 IB의 유명한 하우스들은 전부 중국 투자를 늘리라고 예,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나중에 중국 채권 관련해서도 지금 전 세계 돈이 중국 채권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율이 높으니까. 네, 예, 10년 국채. 그러니까 중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채권 시장인데 네. 개방은 10%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럽의 채권 시장하고 따로 놀다 보니까 10년 국채가 3%가 넘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뭐 블루 웨이브, 예. 블루 웨이브 같은 상황이 돼서 그 바이든 후보가 됐고 상하원 민주당이 잡으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네. 좋은 면도 있지만 네. 아까 얘기했던 달러 약세가 더 심화됩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하나 걱정되는 건 우리 국내 투자자들에게 그 어떤 환차손 문제도 좀 있을 지금 것 아주 같고요. 심각해요. 지금 특히 이제 달러 약세 때문에가 아니라 달러는 아직도 93입니다. 인덱스가. 네. 유럽이나 이런 데가 약하니까. 근데 위안화가 너무 강해지면서 특별하게 원화가 강세를 띠는데 오늘 1130원대거든요. 네. 이러면은 거의 한 달 안에 6% 절상입니다. 엄청난 거죠. 거의 5%는 절상됐습니다. 이러면 진짜 환차손을 걱정하실 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술주 투자나 이런 거 말씀드릴 때 확실하게 성과가 이 환율로도 충분히 커버될 만큼 성과가 높은 데들에는 미국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달러 해지만 물어보시는 분은 달러를 일정량 갖고 있으신 게 필요하니까 괜히 지금 워낙 강세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같아서는 이런 식으로 워낙 강세가 강력하게 일어나면 사실 해지를, 그러니까 환차선을 걱정하실 만 하고요. 다만 계속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예. 근데 이건 뭐 장기적인, 워낙 돈을 많이 풀어서 장기적인 기조로 보는 분들이 달러 많을 약세는 텐데요. 네, 그럴 것 같고, 다만 일시적으로 달러가 약세라고 원화가 항상 강세인 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상대 통화인데 저희는 전 세계에서 2%밖에 못 차지하거든요. 저희는 위안화를 판단하는 게 정확합니다. 근데 위안이 계속 강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이랑 주식으로 외국인이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게 시진핑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금 목적은 미중 어떤 그 갈등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국내 외국 자본이 막 쏟아져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결국 위안화 강세를 계속 유지해줘야 합니다. 예, 유지해줘야.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화도 강세를 유지할 걸로 보이고. 그러면 거기에서의 변수는 미국에서 네. 이걸 하나의 환율 조작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커버할 수는 있나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또 미국도 원했던 거 아닌가요? 사실은 네, 그동안 원하는 거 위안화 강세입니다. 예, 수출을 네, 잘 맞습니다. 못하게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제동을 걸 이유가 전혀 없고요. 이 흐름은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어떤 우리 고객님들이 여쭤보신다면 당연히 달러에 관련된 거를 포기할 정도로 미국 투자는, 아까 신재생 에너지 ETF만 해도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를 딱 단독으로 투자하기에는 너무 아직 좀 미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시장이 제일 크고, 그런데 그 글로벌 ETF들에는 중국 기업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ETF를 투자함으로 해서 글로벌 투자가 가능해지거든요. 네. 다만 달러기 때문에 환율 관련된 걱정이 있으시니까 제가, 그렇지만 더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달러에 의한 손해보다 하십시오라고 하고, 나머지 환율에 대한 부분은 연금이나 이런 데서는 해외를 못 하는데, 대신 뭐가 있냐면 해외 기업에다 투자하는 국내 설정 ETF들이 있습니다. 환해지가 되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저희가 그린 뉴딜로 내놓은 요번에 지수들, 뭐 이런 것 중에 인터넷 같은 인덱스는 장기 투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뭐죠? 그 K 뉴딜 지수가 네, 뭐 이런 맞습니다. 것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장, 그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정말 그 뉴딜 관련된 그러한 산업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저희는 아직까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실제적인 글로벌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재정 정책의 결과를 평가할 때 그 미국 좋고 중국 좋고 한국 좋고, 이건 방역으로만 평가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그 경제 지표로도 조금 저희가 우수한 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오늘은 말씀 못 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흥국은 과거에는 봄장세 끝부분에는 반드시 신흥국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최근에도 원화 절상이 되면서 외국인이 살 거로 다 기대했는데 안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 확 들어올 줄 알았는데 네네. 안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과거하고는 다른, 과거보다는 신흥국이 좋아지고 있는 속도가 지금 느리고 약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당한 게 있는데 재정 여력이 너무 없어서 커버가 안 되고 있는 거라, 그런 면에서 한국은 그런 면에서 우수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성장 산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정책인데, 아직까지는 이론만 있을 뿐 아무런 그런 재정 대책이 없는 게 아니고, 아직 한국은 어느 정도는 채권 발행 여력이 좀 있습니다. 국채를 발행했을 때 힘들어지는 부분이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 데라서. 국가 부채율이 네. 낮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한국의 국내에 지금까지 정부에서 내놓은 펀드나 이런 걸 투자했다가 낭패 본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린 뉴딜 지수에 대한 투자는 저희도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글로벌 구조 변화에 한국도 과거하고 다르게 상당히 쫓아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과 함께 글로벌 금융 상황, 그 다음에 그 미국 대선을 앞두고 그 생겨나는 여러 가지 그 변수들, 불확실성들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시 아주 유익했던 시간이었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